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제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장동 주인이 정확히 누구이고, 그리고 지금 박영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영수 그걸로 구속되기 어렵습니다. 구속한다 그래도 나중에 무죄 나옵니다. 그래서 박영수 수사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저희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시간 이후서부터 대장동 특검의 수사 방향과 또 그 수사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도 명확하게 설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특검은 참고로 두세 달 후면은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우리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 대구국세청장 안홍구 청장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특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가실 겁니까? 참고인으로 이제 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더 특검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서 어떤 게 수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특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건 좀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지만 좀 헛되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쇼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된다면은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누군지도 밝힐 수 있고, 그렇죠. 박영수가 초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수한테 지금 검찰은 200억을 약속을 했는데 여신 의향서 하나로 200억 약속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뿔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300억 이상의 어떤 금전이 아주 기술적으로 그 주변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박영수 씨와 SK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전체가 다 밝혀질 텐데 어떤 다른 사람 한쪽을 방향을 영 관계가 없는 사람을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이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다 틀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걸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혀 상관없는 그 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이죠. 아이씨, 그 검찰 새끼들 진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전석진 변호사가 여기까지는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얘기는 빵 터트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예요. 그리고 박영수는 SK 임원과 마찬가지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해놓으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싹 이제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시고 자 미리 선불로 다 슈퍼챗도 빨리 깔아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일단 쫙 퍼뜨려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볼까요? 지금까지 한 4번에 걸쳐 가지고 쭉 과정을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 누구의 사업이었냐 이 사업의 여부를 밝혀야 되고, 하천대유라고 우리 그냥 통칭해서 하천대유 이렇게 하는데 하천대유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주작업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땅을 분양하는 걸 관리하는 회사.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회사. 그렇죠. 그였던 하천대유가 그래서 있고, 운용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하천대유 그렇죠. 운용사 하천대유. 운용사 하천대유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행사 하천대유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땅을 다 팔고 나서 자기들이 5개 필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직접 시행에 참여를 했어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행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사 하천대유와 운용사 하천대유 이 구분이 되는데 저기서 말하는 A1, A2, A11, A12, B1 블럭까지를 5개 블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각각 시행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그 시행사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계산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본 게 뭐냐면 2022년 회계자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작업을 했었을 때는 2020년까지 회계자료를 보면서 얼랄라
이거 사전 지주 작업을 할 때 부산저축은행 돈을 홀랑 먹었네. 예. 그거하고 야 이거 시드머니 앞부분을 갖다가 거의 한 50억 정도를 갖다가 박영수 쪽에서 돈이 흘러왔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잠깐만 이거 성남의뜰 만들어지기 직전에 회사가 3번이나 바뀌어. 회사 세탁이 돼.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세탁되는 회사 화천대유가 이제 결국 낙점이 돼서 들어갈 때 4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돈이 갑자기 키넨 파트너스라고 하는 SK의 계열사에서 돈이 들어왔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밝혀냈어요. 예. 그래서 그 돈들이 일부는 하천대유로 다시 들어가고 예. 또 일부는 남욱이한테 빌려주고. 그렇죠. 근데 빌려올 때는 10%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예. 빌려줄 때는 6.9%로 그렇죠. 빌려주는 이선 수상한 흐름이 예. 있었고, 그 가만히 있다 2017년도에 그 지주 작업이 다 끝나고 예. 분양을 이제 해야 하는 시행사로 바뀔 무렵에 다시 또 돈이 한 600억 정도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어와요. 그게 2020년도 회계 자료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쉐리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했음직한데 이름을 하천대유로 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돈도 일부 받아가요. 꽤 많이 받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가면서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합병까지 결손 법인들끼리 합병까지 시켜 가지고 세테크까지 하면서 받아 가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SK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SK의 애자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허공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2020년 회계자료만으로 밝혀냈고요. 2022년 회계자료를 보니까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돈이 이 시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서는 4,500억, 검찰은 5,600억 정도가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없어. 자기들 장부상으로는 107억, 103억. 103억. 이게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은 지금 수사할 생각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거다. 그럼 완전 이거는 뭐 수사가 아니고 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갔느냐. 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수사가 되는 게 횡령 또는 배임 이런 부분들의 수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경제사범은.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다짜고짜 계속 이재명한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맞아요.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법원에서 그 배임 아니다 라고 판결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군 일의 최대 환수다. 그렇죠. 5,503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환수했다. 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단. 이제는 여태까지는 전무였는데 후무할 것 같아. 왜냐하면 누가 겁나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따위로 검찰들이 들어오면 검찰이 해체되기 전에는 이런 거 시도하는 사람은 후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 그러면 하천대유가 얼마를 벌었고 벌었는 상태에서 돈이 나갔는 게 얼마인지, 그런 나갔는 게 제대로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회계 자료를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좀 어려운 언어로 말씀하시면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언어로. 자.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아까 이야기했던 하천대유라는 게 두 개의 성격이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하천대유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4번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하천대유라고 불리는 그 쪽에서 이 돈이 얼마가 분양이 수익이 생겼느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참고로 요거는 시행사 화천대유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사 화천대유 운용사 화천대유는 제일 위에 577억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는 여기서 지금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김만배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하천대유라는 그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일단 저거는 근데 솔직히
김만배께 아닌 걸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름만 김만배로 돼 네. 있고 어쨌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그 김만배 건데 어쨌든 저 하천대유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네. 지금 그러면 실제 하천대유 주인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만 지금 살펴봤을 때는 분양으로 얻은 돈이 지금 화천대유가 577억, 네. 그리고 천화동인 1호가 1,008억, 1,208억. 1,208억. 그래서 1,785억 정도가 땅을 운용해 가지고 예. 번 돈이죠. 그래놓고 그 밑에 A12 블록 분양, B1 블록 분양으로 여기서 분양, 그러니까 시행을 해서 아파트 분양을 해서 번 차익이 670억이 또 670억 플러스 알파. 예. 근데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B1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비원이 처음에는 뭐 250억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원 블럭이 땅이 제일 마지막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게 땅값이 올라가 가지고 예. 그 블록에서 분양을 했는 수익이 언론사 동아일보에서는 650억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400억이나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뉴스핌에서는 917억, 한겨레에서는 1,000억, 아시아 경제에서는 1,500억. 그렇죠. 1,500억이라고 하면 도대체 중앙에서도 1,500억. 1,250억이나 땅값이 올라가지고 더 이득을 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예를 들어서 평균 1,100억 정도 난 걸로 돼 있는데 네. 저기에 지금 현재 하천대유의 수익으로 일단 이게 떠나 하천대 실제 뭐 법인이 어떻게 돼 있고 떠나 가지고 하천대유로 들어온 돈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A1, A2 그다음 A11은 왜안 했는가? 왜 안 했느냐? 하천대유 속에 있지만 화천대유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쓰고 있는 실질적으로 킨앤파트너스의 분양 수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킨앤파트너스라고 그러면 모르실 테니까 SK. SK SK가 분양을 해서 얻은 이득이 800억이나 됐다. 그렇죠. 야. A1, A2를 실질적으로는 킨앤파트너스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면 쓰고 들어와가지고. 예. 그리고 그 밑에 화천대유 속에 MSBT, 여기도 화천대유 가면을 쓰고, MSB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조미료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펀드예요, 펀드. 이제 저거는 이제 이렇게 보지 차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차병원과 그다음에 그 영화 배우 박씨, 박중훈 씨. 예, 그 사람의 이 연합으로 네. 돈이 투입이 된 분양 수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400억이에요. 예, 그게 한 400억.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MSBT가 그 뒤에 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예. 차병원 나면 그 뭐 같은 치읓 돌림에 뭐 최 씨하고 좀 많이 관련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돈은 뭐 알짜로 챙긴. 그래서 돈은 하나도 특검이 회수하지 못했던 바로 그분. 예. 예. 그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은 되는데 예. 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자, 그렇게 이제 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430억이 우리가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실제 하천대유의 주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네.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대유 주인이 움직였을 걸로 보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를 잠깐 한번 보실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또 4호 예. 이 남욱이 소유라고 하고 있는 천화동인 4호가 사실 남욱 소유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예, 지금 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옛날부터 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김만배 이름으로 돼 있는 게 1,208억. 예. 그다음에 김만배 처가 100억. 예. 그다음에 김만배 누나가 100억이지 100억.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총 합하면은 사실 김만배 거는 1,400억이나 되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땅 분양만 갖고도 저렇게 본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00억 중에는 유동균의 거가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야기하니까 아니다. 그건 그런 그 없고 내가 그냥 공통비 내라고 하려고 했는 소리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1,200억 하고 같은 사람 거 같으면은 왜 저렇게 처와 누나로 저렇게 나눠놨을까요? 그러니까. 걔는 그 별명을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는 이걸 전부 다 법조인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아니
그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서 다들 안 사더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1, 2, 3호를 갖다 샀고 내 후배인 배성준이가 7호를 샀고 그리고 남욱하고 정영학이가 4호, 5호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예. 1, 2, 3호는 합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김만배 이름 하나로 그냥 돈 내가 어차피 똑같이 내는 거 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만배 누나의 100억 중에는 윤석열 부친 집 사는데 돈이 쓴 돈. 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 범죄 수익으로 지금 또 압류까지 압류돼 돼 있는 있습니다. 상태고 예. 그렇다면 저렇게 나눈 거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김만배 몫으로 충분히 간 것은 101억이 확실한 거 아닌가. 김만배 아내. 아내 거. 네. 그죠? 그거는 뭐 김만배 아내하고 딴 주머니 찾을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4호인데 그다음에 남욱이 거는 1,007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 상세하게 앞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1,007억이 과연 저게 남욱이 걸까 하는 부분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영학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보시면 정영학이 644억. 정영학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이 정영학은 나중에 보면은 이 MSBT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여기랑 연관이 돼 있는 그 거야. MSBT하고 정영학하고 사이를 이것도 실제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장부상에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장동 초기 수사에서 정영학을 뺐어. 예,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녹취록을 갖다 바쳐가지고 빼줬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가 범죄자가 아닌 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빼줬을까요?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예.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1,600억 정도가 사회 유출이 된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2,430억 플러스 알파에서 2,430억 플러스 알파에서 1,600억 정도가 사회 유출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 유출이라는 게 밖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회사의 자산이 남아 있는 금액이 820억으로 장부가에 남아 있어요. 예. 장부상으로는 돈이 회사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820억이 실제 회사에 있는지 여부는 그는 이제 세무조사를 하거나 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일이죠. 예. 이게 사실은 수사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흘러가는 돈이라든지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수사를 같이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예.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냐. 그렇죠. 그다음에 썼다고 하는 돈이 제대로 써졌는 거냐. 예. 장부상하고 예. 맞춰보고 예. 그다음에 그 돈이 기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아야 될 돈이 갔다. 예. 이러면 이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지금 돈 얼마 남았어? 820억 남았다는 거예요. 장부상. 예, 장부상에. 2022년 예. 기준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돈을 어디다 썼어? 지금 600억이나 되는 돈이죠. 예. 1,600억이나 되는 돈 어디다 썼어? 요거 아직 수사 하나도 안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을 썼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갖고 누군가 또 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귀속돼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큰 돈들은요. 요새 은행 거래해 보면은 네. 뭐 100만 원 이상만 거래해도 다 어디다가 했냐 다 하잖아요. 예. 현금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돈이에요. 예. 저 돈은.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표로 바꾸든가 하면 수표로 바꾸면 또 수표 남바가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현찰도 새돈 뭉치로 가면은 띠지에 그렇죠. 그게 다 번호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적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전혀 안 됐죠. 수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 뇌물을 누가 막 구두 상자에 담아가지고 주고 그러냐, 백팩에 담아가지고 누가 그러냐 누가. 이렇게 펀드 잘 만들어서 가면 쓰고 숨겨져 있으면 저절로 글로 뇌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무려 1,600억이나 어디론가 이제 돈을 빼돌렸을 거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제 1,600억이라고 했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이 1,600억하고 일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423억이라는 돈을 김만배가 어디 썼는지는 모르나 그 정영 녹취록에 보면은 예. 김만배가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어디 썼는지는 몰라. 근데 회사에서
가져갔어. 그렇죠. 그게 423억이라는 맞아요. 돈이잖아요. 대출을 해줬죠. 그걸 회사가. 정령하기가 회계사니까 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자로 나간 부분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예.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게 뭐냐면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업보고서 기말 기준으로 장단기 차입금 이자 비용 예상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를 보면은 이자가 그 위에 저 빨간 줄로 돼 있는 그 정기와 단기에 이제 오른쪽이 정기고 왼쪽이 단기인데 예. 갑자기 이자가 270억이던 이자가 예. 1,000억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1,043억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런 상태로 갔는데 그 당시에 원래 돈이라는 걸 차입금을 빌려 왔으니까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빌려 왔는 기준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 2020년도 이자 비용이 한 1,024억 1,024억이나 더 가다 계산된 거예요. 예. 그럼 저 돈은 사실상 빌려온 돈이 없는데 이자를 저만큼 주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빌려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저는 완전 분식회계가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1,000억이 넘는 이자를 내준다면은 뭐 한 10조쯤 되는 돈을 갖다가 빌렸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정도로 해놨으면 저것 자체가 왜 저래 해놨는지부터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가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그 이외에 또 다른 돈들이 또 그 뭐 성남시로도 가고 그 기자들도 주고 뭐 그 술집으로도 가고 뭐 이런 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또 직원들 인망금용으로 뭐 줘야 된다고 했던 맞아요. 그 사공이 많아서 하는 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돈들이 누구한테 얼마가 갔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죠. 기본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럼 50억 클럽도 거기서 어떤 돈이 50억 클럽한테 갔는지 얼마가 갔고 얼마가 아직 가야 될 돈인지를 그렇죠. 찾으면은 금방 쉽게 약속 그룹이 있고 이미 실행 그룹이 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를 찾는 일이 중요한데 엉뚱하게 지금 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게 이게 수사도 아니고 예. 완전히 헛개비 잡는 그런 일 같아요. 그냥 협잡질이죠. 협잡질. 어떤 사람을 하나 정해놓고 예. 그냥 거기다 갖다 그 뜯어 맞춰. 이게 특수부 수사라는 게 진짜 그 형사부 수사 일반 형사부 수사에 더 못 미치는 이 완전 엉터리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돈이 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갔다고 증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만들어낸 방식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세상에. 내연녀를 갖다가 따로 불러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내연녀가 설득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연녀의 그 입장들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갑자기 없던 돈을 갖다 막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또 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상천외한 거짓말들이 쏟아지다가 이제는 멘붕이 온 상태. 그래서 거의 뭐 김용 부원장의 그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423억을 현금으로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423억이 급하게 아마 줘야 될 때가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그 급하게 준 데가 어딘지를 찾는 것이 저는 김만배가 김만배 입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수사를 김만배가 불어주면 하고 안 불어주면 못하는 그런 수사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423억이라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야 가는지 수사의 기본은 사실은 그 나간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추정만 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자꾸 지금 뒷북만 치고 뭐 사실 돈 뭐 예를 들어서 김용하고 그 정진상한테 준 거라고 해도 이 하천대유에서 나간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 그렇죠. 전부 저 이기성으로부터 받았던 빌린 돈이거나 이런 남욱이를 통해가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줬다고 지금 이래 가는 건데 그거는 수사가 아니죠. 사실은 이 대장동 수사의 본질은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 이제 김만배가 관리했음직한 하천대유 관련한
수사와 내용을 오늘 네. 앞에 잠깐 정리를 드렸고 자, 그게 핵심 포인트는 지금 1,000억이 넘는 이자. 그게 과연 어디로 갔는가? 예.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자를 됐을 거고. 가공으로 가라로 만들어 그리고 가지고 423억의 대출. 요거 김만배가 어디다 썼느냐? 예. 요거를 확실하게 까서 이제 받아내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김만배는 모두가 다 내 돈이에요.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화천대 쪽이고 굉장히 또 굵직한 쪽이 NSJ 홀딩스 실제로 천화동인 4호 예.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 4호는 우리 남욱이 걸로 추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보시면은 4호에 남욱이 1,007억이지 않습니까? 예. 저 1,007억하고 사실은 저거는 배당금이고 남욱이가 최초에 천화동인 4호를 그 담보로 해서 예. 키넨 파트너스로부터 60억을 빌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총 들어온 돈은 1,060억, 67억. 67억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천화동인 4호 이름이 바뀌었어요. NSJ 홀딩스라고 그 바뀌었는데 이 바뀌는 내용을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19년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19년도에 돈 들어온 거는 471억. 471억. 2019년에 471억을 용지 개발 그 보상으로 받죠. 받아냅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는 361억을 또 배당받고요. 2021년에 175억까지 배당해서 총 1,007억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연도별로 조금 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저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고 회계장부에서도 저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2년 그러니까 한 해 뒤죠. 21년도에 저렇게 돌아까지는 저렇게 돌아가 1,007억이 들어왔는데 2022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12월 31일 날 보니까 총 자산이 555억이 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예. 부채가 365억. 그다음에 자본이 19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007억이 지금 회사에 유보돼 있어요. 유보돼 있어야 되죠. 예. 원래 실제로 돈이 돼 있는데 네. 그건 어디 갑자기 갔어요? 2022년도에 총 1,007억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있어야죠. 뭐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돈을 부채라는 건 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365억이고 2022년에 보니까 상식적으로 하면 1,007억이 들어왔으면 부채 365억을 갚아버리든가 그래야지. 저렇게 할 필요가 빌릴 필요가 없죠. 돈이 예, 있는데 뭐 빌릴 돈 필요가 없죠. 없어요. 예. 그거 두 번째는 자본이라고 돼 있는 자기 자본이라고 돼 있는 190억인데 저 190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빌려준 게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주임종이라고 하면 남욱이나 직원들이 주주 임원 종업원 이런 뜻입니다. 주임종이 예. 주주나 임원 종업원들한테 빌려준 돈이 93억이고 예. 또 단기 대여를 누구한테 했는 게 100억이다. 이래가 그 대부분이 빌려준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걔 빌려줬겠어 사실은. 그 저게 뒤에 실제로 지가 먹은 그 뒤에 돈이지. 내용도 보면 또 예. 웃긴 이야기 나옵니다. 우선 저렇게 정리가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연말이잖아요. 예. 작년 연말에 봤을 때 단기 손익계산서상 보니까 순손실이 119억. 119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배당이 그만큼 나와가지고 얼마를 썼길래 손실까지 지금 봤냐는 거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보기 위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이게 웃기는 게 2022년도에 아까 2020년도에 예. 198억이라는 변호사 비용이 나갑니다. 그럼 2020년도에는 아까 얼마가 들어왔었죠? 361억이 들어왔잖아요. 예. 361억. 예. 36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비용으로 198억을 198억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때 이 사람들은 이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 매출액은 거의 없는 회사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말하면. 당연히. 자, 그렇다면은 이 돈이 198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2021년도에는 23억이라는 이것도 거의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사 나갔다는 비용. 거예요. 근데 남욱이가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예. 근데 변호사 비용을 저렇게 많이 써야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 저게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누구를 줬다.
변호사 누구한테 줬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상한 게 수상한 대여금 및 선급금입니다. 이제 돈을 빌려줄 수는 있죠. 그렇죠. 2020년도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여금으로 197억. 그다음에 아까 저 198억이 변호사 비용이었고 예. 대여금으로 또 197억. 그런데 그 옆에 대손 충당금으로 97억이라고 해놨잖아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충당금은 혹시 안 들어오면은 그걸로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정해놓는 하나의 가상 부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여금 197억에 대해서 저만큼 안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막말로 97억 떼먹힐 수 있으니까 예. 그거 지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예, 대선 그렇죠. 충당금으로. 그 밑에 또 있어. 101억을 갖다가 선급금으로 해놓고 86억을 또 떼먹힐 수 있으니까. 또 대선 충당금으로 또 예.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 웃기는 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해서 여기서도 손실금을 50억을 잡습니다. 여기서도 주식을 내가 잘 못해. 그래서 한 72억 집어넣으면은 50억은 내가 손해가 난다. 그래서 손해로 잡아놓자. 이런 대표가 있으면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이 있을 수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197억 대여해주면서 야 97억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사들이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해줍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또 이상한 게 있고 그다음 손익 계산서를 이제 들여다보면요. 예. 2019년도에 422억이라는 배당금이 생겼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402 그 최초에 제일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까 예. 보면요. 그럼 그때는 사실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그 법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해마다 들어오는 걸로 내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135억의 손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361억이나 들어갔는데도 그렇죠. 135억이 손실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썼다는 겁니까 돈이? 90억 정도. 496억을 썼다는 겁니다.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을 네. 손실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그만큼 썼다는 거잖아요. 와, 근데 무서워. 그 500억이 뭐로 썼을까? 그렇지. 누구한테 갔을까? 그거를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수사를 이런 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럼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그렇게 돈을 다 빼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빼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그 가지고도 일부 49억을 판매 및 관리비를 만들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26억의 주임종 채권 아까 주임종이라는 게 아까 남욱이한테 빌려준 걸로 처리를 하고 그렇죠. 94억의 단기 채권은 대손 충당금을 아까 93억이나 설정해 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뭐 앞에 부분은 숫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2022년 말까지 1,043억이라는 돈이 손실 본 걸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1,007억하고 60억을 빌린 건데 손실 본 게 1,043억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엄청난 뭐 이거 거의 지가 받은 건 다 손실로 다 날려가 3년 만에. 그렇죠. 3년 만에 그냥 돈은 깡통이 된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도대체 돈을 어떻게 썼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뜯어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강력히 배임이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아 이거는 100%이 감사가 이거 감사 의견서 안 내줄 것 같은데?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감사가 의견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전부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데 검사는 전혀 따져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남욱 거에 그러면 이 남욱 돈이 1,043억이나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손실을 봤는지를 이제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박영수란 이름이 7번을 한번 잠깐 보면은 박영수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박영수가 과연 얼마를 해먹었을까? 검찰은 지금 21억 5천만 원을 박영수가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거는 요번에 내용도 안 넣은 모양이에요. 이것도. 아 그래? 이것까지 뺐대? 이거 빼고 지금 200억을 약속을 했는데 5억을 그 받았다. 예.
근데 사실 5억은 회사에서 미리 이었던 박영수 돈이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 받았다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빌려줬고 그 돈을 다시 받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 실질 심사,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까일 수밖에 없는 거 5억.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남욱이가 예. 지금 남욱이가 3억을 변호사 협회장 그때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 자금으로 줬다는 거. 예.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아마 이런 공직선거법에 조금 저촉될 것 같긴 예, 한데요. 그거 정도는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그거는 있는 이제 거고. 그 되게 벌금 나옵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5억 정도 벌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저거잖아요. 가장 눈에 보이는데- 제대로 보이는 거는 돈 일단 나간 게 저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1억 5천만 원이 뇌물이라고 걸어야 될 텐데 근데 박영수가 뇌물이 되려고 하면은 대가성. 특검이거나 예. 공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뇌물이 그 공직에 있지 않을 때는 사회이사하고 저 이사회 의장도 했던 우리은행 그렇죠. 임원인데 업무와 관련해서 받으면은 이제 뇌물이 되는데 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그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럼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돈을 줬었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른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안 가고 지금 SK하고 관련을 지금 연관을 안 지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게.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다 검찰이. 예. 오히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의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는 1차적으로는 누구 사면 로비를 한 그래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타게 누구한테 우병우한테 줄을 타게 해준 그 대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구속영장에 지금. 여기 보면은 신의 한수 주장과 200억 약속이라고 하는 양재식 변호사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출 의향서를 받게 해줌으로써 알선수재 그렇죠. 그러니까 알선수재 혐의가 지금 사실상 이 구속영장을 치게 된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봐야 되는데 해놨지만 알선수재 굉장히 무서운 그런 예. 범죄입니다. 이것도 그 징역 10년까지 이렇게 예. 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저 대출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은행장이잖아요. 은행 대표. 예. 근데 은행 대표는 그 박영수를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의향서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그 LOI라고 해서 네.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MOU와 LOI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양해각서라고 해서 서로 그래 나 해줄 수 있어 하는 것이라는 레터잖아요. 일종의 레터 오브 인텐던든가자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의향서를 가져줬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대출이 성사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걸 갖다가 써준 사람이 박영수는 본 적이 없대요. 전화한 거 뒤져보면 별로 전화도 안 했네. 카톡도 300번씩 남들은 하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데 여기 박영수는 카톡도 몇 번 안 했네. 그러면은 그냥 구속영장 기각. 우리는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지금 검찰이 뛰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면 천하동인 사호가 이름이 바뀌었는 건데 네. 천하동인 NSJ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NSJPM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다가 303억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예. 근데 그 돈을 빌린 PM에서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용지를 사는데 그렇죠. 300억을 지급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대부분을 다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서 오는 데까지 만들기 위한 하나의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3억 5천을 갖다 단계 대여해 준 이유는 저 300원을 갖다가 지불하고 나머지 부대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 써라. 그래서 303억 5천만 원을 갖다 대여해 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아까 이야기할 때 단기 대여하고 안 받을 결심을 하고 그렇죠. 빌리는 거잖아요. 안 받을 결심 예. 하고 빌려주고 자회사니까 또 예. 그래놓고 이제 이 자회사에서는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죠. 저거는 예, 박노정 변호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삽니다. 땅을 300억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박노정이 누구냐? 이 박노정이라는 사람은 강남 법무법인의 박영수 변호사하고 같이 대표 변호사로 있을 때 영입이 된 사람이에요. 야,
2015년도에. 여러분 강남 법무법인이라는 데가 어디? 박영수 회사예요. 박영수 회사인데 2015년 하필이면 NSJ 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사들이는 바로 그 직전에 예. 법무법인으로 영입이 됩니다. 이게 NSJ는 2021년도에 이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예. 돈이 이제 들어왔을 때니까 예. 19년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15년도가 이제 강남 이 하천대유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죠. 아 맞아. 화천대유가 만들어지는 시점. 예. 화천대유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하필이면 박노정이라는 사람이 영입이 강남으로 되고. 영입이 됩니다. 그 영입이 되어 있는 박노정 씨 이름으로 된 땅을 NSJ가 사고 PM이 사고. 자 그러면 박노정 변호사 땅일까요 이게? 아 근데 또 어쨌든 궁금한 거는 예. 그걸 사가지고 다시 강남 오피스텔 건설 용지를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은 지방 목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지방 소재의 유한회사 오성실업으로 넘깁니다. 야. 근데 거기도 그 여성이 대표로 돼 있고 예. 업력이 6년밖에 안 되는데 업력 6년이면 2015년이에요 대충. 그것도 2015년이에요. 2015년에 다 만들고 영입하고 2021년 기준으로 업력이 6년이면은 예. 그때 만들어진 회사로 넘겼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땅은. 그렇죠. 그럼 돈은 JPM JPM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돈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을 결심. 안 받을 결심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 300억이라는 돈이 뇌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느냐? 그렇죠. 박노정 씨한테 일단 돈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갔을까요? 돈이 진짜? 실제 박노정 씨한테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갔는지 이것만 보면은 그렇죠.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 땅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게 된 과정들을 수사를 해보면 금방 나올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욱이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한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박영수 대표한테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야 되는 부분도 저거지 않습니까? 2015년에 당신이 갑자기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 박노정 변호사를 영입을 왜 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갑자기 들어와서 몇 년 있지도 않아서 NSJ PM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 땅을 다 왜 넘기느냐? 그리고 또 이 오성실업이 목포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니 원래 박영수 변호사가 목포에서 살았다면서요? 원래 어렸을 이제 때. 제주도가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목포에서 학교를 나오고 이제 부모님이 아마 그 판사였던 부친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가지고 목포 출신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해필이면 목포에 있는 분이 그걸 또 강남에 있는 땅을 그런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이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봐도 있지 박영수가 뭐 그냥 5억 정도 받고 뭐 대충 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저 뭐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는 이기성이 이승석 씨, 120억을 또 냈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 박영수라는 사람이 이런 흐름 속에 남욱과의 관계, 그 하천대유 김만배를 또 끌어들여 온 사람 또 지금 박영수잖아요. 예. 그럼 이 박영수라는 사람은 이 대장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분도 법꾸라지처럼이니까 사실상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예.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을 우리가 법은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실제로 이 하천대유는 그러면 얼마를 남겼고 지금 이 수사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그렇죠. 언론 보도상으로는 택지 개발 배당금은 밑에 4,040억으로 똑 일치합니다. 그렇죠. 일치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성남에 뜰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 성남시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명확해요. 투명하게 투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정리를 해가지고 딱딱 공개를 한 거예요. 딱 한 거고 시행 분양 수익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완전 들쑥날쑥한 거예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4,500억, 검찰 공소장으로는 5,560억, 재무제표상에는 103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우리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배임죄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은 우선 잠깐 먼저 6번을 잠깐 한번 보고 가실까요? 요 지점에서 예. 이 6번이 이런 거죠. 자, 최초의 수사를 할 때 이재명한테 배임죄를 적용하려고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한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먼저 이거를 이미 기소가 돼 가지고 수사를 했어요. 예. 했는데 판결이 허위 사실 유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했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죠.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 원 이익을 환수했다. 그리고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묶어서 판단을 했다. 민간 하천대유 컨소시엄은 4,040억 원의 이익을 확보했고 땅 팔아서. 여기에 배임 혐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재명한테 배임죄는 이미 불성립한다는 것은 정리가 돼버린 거다. 3심까지 가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았는 거는 뭐가 남았느냐면 택지 분양을 해서 시행을 했다면 하천대유 명의로 시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5,560억이 검찰 주장대로 났다고 하면 예. 장부상에 103억만 났다고 하고 적어놨으니까 나머지는 누구한테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3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줬다면은 법인의 이익에 반해서 줬으니까 배임, 횡령. 그게 배임 횡령 예. 아니겠어? 누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 배임죄라는 것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 한번 저기 정리를 한번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조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회사에는 거기서 일하는 임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3자를 위해서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원이 자기 이익을 취한다면 횡령이 되고 그렇죠. 제3자의 이익을 줬다면 배임이 되는 배임이죠.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배임의 주체는 누가 배임을 했냐고 하면 하천대유가 자기들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인을 위해서 일 안 하고 다른 사람 돈이 5,560억이나 되는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네. 자기는 103억만 이익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를 5천억 이상을 어디를 줬다. 그게 배임이나 횡령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해야 되지 왜 자꾸 이재명한테 되지도 않는 그리고 이재명은 시행을 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행을 하는 데는 그냥 아파트 그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땅을 시공을 하는 그 회사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성남시하고는 이미 연결고리가 끊어졌잖아요. 예. 성남시는 그런 거 따져야죠 이제. 제대로 건설하고 있나, 네. 안전이 잘 지켜지나 이런 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허가는 이미 나갔는 거고 그럼 그 나중에 이제 시공을 잘 하느냐 책임 시공을 하고 문제 없이 하느냐 이것만 단속하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재명 시장하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배임 여지도 없고 횡령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임죄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김만배가 하천대유를 관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예. 회사에 5,560억이라는 그 이익이 실제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에 103억밖에 이익이 안 남았으니까 왜 그래 됐냐 이렇게 묻는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혐의잖아요. 예. 그냥 장부가 다 말해주잖아. 그리고 아까 2,600 얼마는 그냥 나갔고 예. 그 남의 거로 줬으니까 예. 그 2,600억이 그냥 사라진 거에 대해 가지고 그 사라진 원인 예. 그리고 그 여기에 103억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번에도 회계 자료를 봤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들이 많아요. 그럼 은행들도 그 이자를 다 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5,560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비용까지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그만큼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실제로 그 나가야 될 정상적으로 나갔느냐 아니면은 그냥 회사 돈을 빼갔느냐 아니면 제3자한테 주려고 했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 수사를 안 하고 막 무슨 배임죄니 이재명 배임죄니 하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이 내용이 완전히 딴 얘기 들으시는 것 같을 거야. 이게 대장동 사건이었어요? 이게 대장동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니 혹시 안 청장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무슨 NSJ 홀딩스 사건을 따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대장동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자고요. 예. 그 돈 살펴보면 우선 우리 SK 그 수상한 키넨파트너스 자금 그 07번인가요? 그 자료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제 이거 나오면 있지 우리 잡지 SK가 우리한테 고소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자,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이거 다 얘기했어요. 회계 감사 자료에 성수대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 갑시다. 예. 예.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오. 예. 저 자료를 보시면 밑에 955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955억이 이게 뭐냐면은 키넨파트너스가 받아가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21년 4월 5일 감사 보고서에 보면 955억 200만 원이 있다. 요거 잘 챙겨 받아라. 예. 이렇게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갑자기 이 키넨파트너스가 돈 불려준다는 저기 나무기하고 화천대유밖에 없는데 이미 2021년도에 이만큼 받아갈 돈이 있다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SK가 이걸 받아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그 받아가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키넨파트너스 전번에 설명드렸죠. 자료를 조금 내려주실래요? 저렇게 사람들한테 넘기고 나중에 플레이스포하고 합병을 해버리잖아요. 예. 저 돈을 받아가는데 합병이 돼가지고 결손이 이때 그 합해져가지고 결손 금액이 두 개 합하면 한 거기 설명이 좀 필요한 게 지금 키넨파트너스는 950억을 갖다가 받을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955억. 회사. 그리고 엄청난 이익이 이제 이득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을 내야 돼. 예. 그런데 갑자기 플레이스포라고 하는 회사랑 합병을 해버려. 예. 근데 플레이스포는 자본금도 손실되다시피 자본 잠식이 다 당해가지고 결손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결손이 빚만 305억. 잔뜩 져 있는 그런 회사야. 결손이 305억. 그다음에 키넨파트너스도 이때까지는 결손이에요. 그렇죠. 100한 몇 억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걸 까먹거든요. 그렇죠. 세금 낼 거를 여기서 공제를 해줘요. 맞아요. 결손금을 5년치는 이제 소급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공제를 해주니까 세금 자체를 그만큼 안 내도 되죠. 예. 이런 방식으로 SK가 돈을 챙겨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되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했냐는 거죠. 마지막에 돈 가져간 사람을 위해 사업한 거죠. 근데 왜 SK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지. 보세요. 돈이 최초에 어디서 나왔어? 우람문화재단에서 나왔어. 우람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최기원 씨야. 최기원 씨가 누구예요? 최태원 동생이야. 여자 동생. 이 사람이 재단 돈을 빼간단 말이에요. 재단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쓰면 안 되는 위험한 돈인 줄 아십니까? 재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남겨서 월급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재단 돈을 빼왔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네. 재단에서 빌렸어. 어쨌든요. 빌려가지고 그 어쨌든. 돈을 넣어주거든요. 재단에서 돈을 빌리려면 제가 문화재단에 있어봤잖아요. 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문화재단에서 돈을 빌려오는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은행도 아닌데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 이러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문화재단에 그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주식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 재단에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특수한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이 아들이니까 믿고 그 돈을 재단에서 빌려줘서 이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확실한 게 아니면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10%의 이자로 빌려준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래서 10% 빌려줬는데 6.9%를 빌려주지 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키넨파트너스는 손해 보면서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게 있고 또 뒤에 보면 이자를 왜 18% 이자를 사채 이자를 네. 가져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자기가 빌려준 돈을 투자로 전환을 하기 직전에 예, 18%를 갑자기 올려버리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농협으로부터 들어온 돈 중에는 네. 해외 오클랜드라고 하는 해외 돈으로 들어온 걸로 의심되는 곳은 네. 또 그 18% 정도의 돈으로
사채 이자를 그냥 준단 그렇죠. 말이죠. 이런 오클랜드 것들이 여기도 아주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어쨌든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남은 건 자기들은 103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자체가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혼란스럽죠.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혼란하라고. 혼란시켜. 막, 야, 여기서 돈 빼가지고 여기로 갖고 여기서 자, 여기는 손실난데인데 합병시키고 막 이러면서 막 어질렀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세금 못 내요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국세청 같은 곳에 따박따박 따지면서 이 자식들 봐라. 왜 이런 회사랑 합병을 해 갑자기? 뭔 이득이 있어서?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갖다 따박따박 추징을 해야 되는 게 또 국세청의 역할인데 국세청도 뭐 가동이 되지도 않았고 검찰 같은 경우는 이런 흔적들이 나오면 국세청이랑 협조해서 수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수사는 검찰이 못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검찰에 파견 나가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이런 일을 밑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 검사들은 이런 걸 몰라요. 솔직히 네. 말하면 좀 무식합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 국세청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따박따박 다 그 가르마를 타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법 적용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왜 이런 수사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 잡으라는 오더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수사의 기본적인 AB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박영수와 SK가 핵심이다. 박영수는 화천대유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이 프로젝트 주인이었고 그리고 화천대유가 된 이후서부터는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가는 데가 SK예요. 그러면은 이 둘을 빼놓고 무슨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우리가 이렇게 밝혀갖고 박영수를 갖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엉뚱하게 그 많은 다른 혐의들은 다 제껴놓고 여신 의향서 이거 하나 갖고 알선수재라고 예라이 너무 거칠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속 안 시킬 결심을 그렇죠. 오늘 사실은 이 자료들을 다 훑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이 회사의 주인이랍시고 이렇게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바지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전부 안 받을 결심을 하고 돈 어디론가 다 주고 그리고 이걸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구속 안 시킬 결심을 하면서 지금 수사 대상에 넣고 있다.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가 되려고 하면 정리를 좀 하자면 회사에서 얻은 수익이 제대로 회사로 들어왔냐. 그다음에 회사에서 집행된 비용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느냐. 그리고 회사에 돈이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느냐. 요거를 가장 큰 틀로 보고 그다음에 쓰여진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야 될 때를 안 가고 이유가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걸 적어놨는데 실제로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그게 뭐 뇌물이 된다든지 누구를 그냥 주기로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수사에 이제 되고 그 속에서 50억 클럽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50억 클럽을 따로 안 따라가도 그 나간 돈만 따라가면은 뭐 굳이 그런 이름 안 붙이더라도 쓰여진 방향만 따라가다 보면 수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게 그게 이 수사의 그 정석인데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완전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떤 누구를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작업 이거를 수사라고 이름 붙이기가 참 부끄러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걸 벌써 몇 개월 동안 알면서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했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더 있다. 하나 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못 하나 하고 있는 더 거죠. 있어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으니 이제 이제 면책 특권은 있잖아 그래도 어디까지? 그럼요. 면책 특권은 원래 있는 거고 네. 그 회기 내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료를 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해주니까. 예. 근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지금. 예. 정작 중요한 부분. SK가 과연 사면받고 나서 숙제를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못합니다. 사실. 자,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그 마무리를 갖다가 대장동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전석진 변호사 한번 모셔야 되지 않나요? 예, 전석진 변호사가 이제 오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서 이제 이 법률적인 문제, 이런 갈래를 우리가 아마 전석진 변호사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하고. 그래서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법률적인 문제는 이 전 변호사님이 이제 전문이니까 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면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저는 KBS 시사 직격에 제안을 드립니다. 예. 대장동 1편서부터 5편까지 저작권 조정 안 할 테니까 다 갖다 가서 하세요. 제발 좀 해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서 당당하게 시청자들에게 시청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쫄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 2년 전이죠. 네. 2년 전에 이런 내용을 사실 그때나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대로 다 이미 분석된 건데. 그러니까 골조는 그때 다 세워놨는데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냥 추정하던 것이 다 사실로 밝혀진 밝혀졌어요. 거죠. 그 정영학 녹취록이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면서 세계 자료 나오고 더 또. 구체화되고 예. 다 된 거지만 그 얼개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언론사들 큰 우리나라 그 공용 언론사가 있잖아요. 공용 언론사나 이런 큰 대형 스피커들한테도 다 자료를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왜 100만 넘고 이런 대형 스피커들이 왜 이걸 안 다루죠?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불편하세요? 자꾸 이재명이 공격당하는 게 좋으세요? 진짜 이제는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어. 2년이나 이렇게 안 다루고 있는 거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좀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서로 토론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 사실과 달랐으면 벌써 고소 들어왔죠. 그래.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홍구 김성수의 도둑잡기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방송 하나쯤은 좀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후원을 통해서 길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방송이 있다. 이렇게 숨어있는 보석 같은 방송이 있다. 숨겨두지 말고 더 널리 알리자.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